청와대는 오늘 오후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등 130여 명을 초청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 사이에 경제 현안과 관련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이 9천만 원이 넘는 현대자동차가 상여금 분할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면서 직원 6천여 명에 대해 최저임금을 위반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은 사흘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오후부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최악의 미세먼지가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면 해당 회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상희 씨가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경제인 초청 간담회를 엽니다. 5대 그룹 총수 등 대중견기업인 130여 명이 총출동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재 기자, 기업인들이 청와대로 출발 준비 중이라고요? 네, 저는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초청받은 기업인들은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저 1층 안내 데스크에서 각자 이름과 탑승 번호가 적힌 출입비표를 받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인원이 다 모이는 대로 잠시 후 12시 50분쯤 버스를 타고 청와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조금 이른 11시부터 참석자들이 속속 모이고 있고 현재는 대기실에서 환담을 나누면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은 출발 직전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의 만남, 역시 사전 시나리오가 없는 타운홀 미팅 방식이라고 하죠. 네, 오늘 간담회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각본이 없이 진행됩니다. 격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청와대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토론은 박용만 대한상임회장이 직접 이끌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만남에서 재계는 주로 어떤 건의를 할 걸로 전망됩니까? 우선 그동안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규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안인 최저임금 기준 개선과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 이런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BS CNBC 안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 초청 간담회와 관련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회부터 이낙연 국무총리의 삼성공장 방문, 그리고 여기에 청와대 주요 기업 간담회까지 정부가 새해 들어서 친기업 행보를 본격화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혁신 성장에 좀 더 이제 열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이제 이 모임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 7일 이미 그 중소기업인들 또 벤처기업인들 초청해서 한 차례 이런 그 회동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오늘은 이제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이제 만나는 거고요. 또 이제 중소상인들, 영세 자영업자들도 또 조만간 만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전 각본이 없는 타운홀 미팅 방식에 눈길이 가는데 그만큼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 뭐 이런 의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이제 대통령이 들어보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이제 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박용만 이제 대한상임 회장이 직접 이제 사회를 보시고 질문을 받고 이제 답변을 하고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소기업 벤처인들이 다녀온 뒤에 이제 뒷말들이 좀 전해지는 걸 보면 네. 역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게 형식 자체가 익숙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도 조심스럽게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이제 됐다 그러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어떨지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기존에 많이 했던 방식이 아니라서 또 더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자산 순위 25위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진이나 부영, 대림그룹은 참석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뭐 청와대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고 네. 대한상의 차원에서 이제 그 사전에 조금 이제 그 논의를 해서 제외를 시킨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빚은 기업들은 좀 제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기업들의 이제 오너들이 참여할 경우에
또 이 언론의 관심도 그쪽으로 좀 집중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는 네. 거죠.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좀 이제 차단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된 메시지를 줄 염려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 반면에 현재 상고심이 남아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삼성도 네. 최근에 약간 무리를 빚은 바가 있는데 분식회계 논란도 있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럼 왜 삼성은 포함시켰느냐 이제 지금 참여하지 못한 부영이라든가 대림이라든가 한진가 쪽에서는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상징성에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 기업이고 1위 기업인데 그렇죠. 그 회사의 총수를 불참시킨다. 그거는 좀 이제 사회적으로 주는 조금 전에 뭐 메시지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우려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을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간담회는 정책적 성과도 내기 위한 의도가 엿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너무 안보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이 경제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도 좀 많이 나와서 아마 상당히 신경이 많이 좀 쓰였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제 행보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 지금 국내 경제 자체가 올 상반기가 가장 힘들 거다라는 이제 얘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이 대통령이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은 집중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판단도 청와대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회동도 준비를 한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뭐 그러니까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 기업 요구를 들어주면서 일자리 창출에 좀 더 기업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기업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최저임금 개편과 같은 민감한 현안도 테이블에 올려질 텐데 네. 문 대통령이 해법을 제시할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정부 여당 내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속도 조절 차원에서 뭐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주휴수당 물론 포함시킨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좀 유예 기간도 꽤 지금 이제 길게 잡아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주 52시간 관련해서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논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생각보다 좀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아마 기업들이 그 부분과 관련한 그 애로들을 많이 호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뭐 딱 잘라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이제 정부 여당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그런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오늘 이제 관심이 그래도 역시 집중되는 것은 규제 완화 부분이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지난 신년사 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풀어주실 건지에 대해서 기업들이 아마 궁금증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편 이달 중으로 청와대는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과도 별도의 간담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지난번에 이제 중소기업 벤처인들 그때 이제 그 면담을 추진할 당시에 당초의 청와대 발표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도 포함되는 것처럼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약간 혼선도 있었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왜 우리는 제외시키느냐라고 또 볼멘 소리를 했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추가로 이제 설명을 한 대목이 따로 모임을 이제 준비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차원에서 이제 그 소상공인하고 중소자영업자들도 따로 오늘과 비슷한 그런 타운홀 미팅 형태의 모임이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 오늘 기업인들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20개월째 하락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전달보다 0.03포인트 내린 99.19를 기록해 2017년 4월 이후 20개월째 하락세입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는 6개월에서 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100 이하면 경기 하강으로 해석됩니다.
현대자동차가 2달에 한 번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월급처럼 매달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을 넘는데도 기본급이 적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까지 2달에 한 번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올해부터는 월급처럼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대차는 최근 이런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 계획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는데요. 현대차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유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면서 일부 직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대차는 직원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을 넘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건가요? 주유시간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기준이 시급 계산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에는 월급을 174시간으로 나눴는데 개정 이후 주유수당이 포함되면서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해 연봉이 6,800만 원인 현대차 직원의 경우 월 기본급이 16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를 최저임금법 개정 전처럼 월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9,195원이어서 최저임금인 8,350만 원을 훨씬 8,350만 원을 훨씬 넘습니다. 8,350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주유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같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인데도 시급이 7,655원에 그치게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700원 가까이 모자라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현대차가 추진하는 대로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긴 하는 건가요?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돼 월별 임금이 오르게 되는데 같은 209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월 최저임금의 25%, 복리후생비의 7%를 넘을 때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노조는 이런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향후 노사 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 30대 구직자 10명 중 4명은 반드시 정규직 취업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1982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밀레니얼 세대 구직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원하는 고용 형태를 조사한 결과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응답은 59%로 나타났고 37%는 정규직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구직난 속에서 직장 자체에 매달리기보다는 필요한 생활비만 벌며 자유롭게 사는 젊은 세대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침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기침이 자꾸 나더라고요. 가족들이랑 나들이도 못하고 친구들 만나는 약속도 못 잡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해요. 아유, 숨이 차가고 나올 수가 없어. 마스크 썼어도 엄청 심해요. 문도 못 열어놔요. 막 문 열어놓으면은 가습기를 틀어놔도요. 가습기 빨개요. 그게 막 나와가지고. 하여튼 심해요. 하여튼 너무 하여튼 저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며칠 전국을 뒤덮었던 최악의 초미세먼지의 공습이 조금씩 옅어지는 모습입니다. 관측 이래 최고 농도를 기록했다는 이번 초미세먼지 사태로 비상저감 조치가 처음으로 사흘 연속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지금 미세먼지 농도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 기준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6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매우 나쁨 기준인 76 마이크로그램을 크게 넘기는 수치긴 합니다만 어젯밤 무려 140 마이크로그램을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한나절 만에 비교적 나아졌습니다. 그 대신 기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 정오가 다 된 지금도 서울 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대쯤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까지 떨어지는 대신 체감 온도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네, 비상저감 조치는 여전히 시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30 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해서 비상저감 조치 기준인 50 마이크로그램을 크게 넘겼고요. 오늘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비상저감 조치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사흘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감 조치에 따라서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데 오늘은 끝자리가 홀수짜리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은 모든 공공기관 차량 운행이 금지됩니다. 다만 민간의 차량 운행 여부는 자율에 맡겨집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흥미로운 보고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로 가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네,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모두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KDI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금융회사에 재직한 임원 중 16.3%가 공직 경력이 있고 또 이들 가운데 67.2%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의 금융당국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회사로 이직할 경우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금융사의 위험관리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당한 로비를 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회피하도록 만드는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네, KDI는 금융당국 인사가 금융사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직 금감원 출신 인사가 금융사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해당 금융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약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I는 이러한 감소 효과가 위험관리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국내 금융감독 시스템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돼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KB국민은행이 임금 피크 전환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퇴직에 6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임금 피크 희망퇴직 규모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이번에 대상이 확대되고 특별퇴직금 규모도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의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이 새로 포함이 됐고 특별퇴직금은 3개월분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 토요타 자동차가 국내에는 안전도가 떨어지는 차량을 출시한 뒤 광고는 미국에서 최고 평점을 받은 안전한 차량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네, 한국 토요타가 부당 광고를 했다고요? 네, 한국 토요타가 해외 기관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국내 소비자들을 기만한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토요타는 지난 2015년 국내 시장에 SUV 차량 라브4를 출시하면서 미국에서 받은 좋은 안전평가를 앞세워 광고했는데요. 미국에서 평가받은 차량과 국내에서 출시된 차량이 기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숨겼습니다. 마치 같은 차량인 것처럼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게 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한국 토요타에 광고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를 내보낸 겁니까? 네, 한국 토요타는 라브4를 판매하면서 이 모델이 2014년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로부터 최고 안전 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출시 모델과 달리 2015-16년식 국내 출시 모델에는 안전보강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전방 대각선 방향 충돌에 취약해져 미국 안전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토요타는 이 같은 내용을 카탈로그 뒷면에 국내 모델 사양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작은 글씨로만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광고와 실제 모델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어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직장인이 지난해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오늘부터 연말정산이 시작이 되죠. 근로자들이 증빙 내역을 보려면 언제,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네,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 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총 급여의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 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 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나 중고등학생 교복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올해부터 달라진 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과 기간이 확대됐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은 만 15에서 29세에서 만 15세에서 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높아집니다. 감면 대상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5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생산직 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금액이 15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중증 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 한도도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관입니다.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월 평균 5,690원 인상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 반영 시기가 1월로 앞당겨졌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달부터 늘어난다고요? 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민연금에 대한 물가 상승률 반영 시기가 4월부터 1월로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처럼 물가 상승률 반영 시기가 앞으로 1월로 앞당겨지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자들도 전년도 물가 인상분을 이듬해부터 적용받아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더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기존에 국민연금을 받던 452만여 명의 기본연금액이 당장 이달부터 월 평균 5,690원 오르게 됩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 1.5%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종전과 비교하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치 인상률이 반영돼 올해 1인당 평균 17,000원 더 받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같은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인상된 연간 26만 720원을, 또 자녀와 부모는 2,560원 오른 17만 3,770원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신규 수급자 10만여 명도 법 개정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 신규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 기준으로 월 18,000원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으로 수출입 물가도 2달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3.4% 하락한 85.01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 지수도 전달보다 2% 내린 84.0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특히 수입 물가가 2달 연속 내린 것은 1년 만입니다. 반도체 주력 제품인 D램 수출 가격도 전달보다 0.9% 떨어지며 5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브렉시트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1.49% 오르면서 2,09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1.1% 상승하면서 69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입니다. 우선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4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2%가량 오르면서 4만 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5% 오르면서 강세입니다. 지금 다양한 신차들이 발표가 되면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요. 역대 최초로 북미 올해 2차 2관왕을 달성했다는 점이 현대차 주가 끌어올렸습니다. 바이로메드도 현재 2%대 상승세입니다. 지금 신약의 임상 3상 결과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기대감이 현재 상승하면서 24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펄어비스는 하락세입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24%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54% 줄었습니다. 현재 19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